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의 윤상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법회를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다시피 저는 경영대학의 02학번이었습니다. 그래서 02년도에도 그 자아 명찰이라는 그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정각원에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스님의 많은 그런 가르침을 제가 배웠었는데 제가 법사로서 이 자리에 쓴다는 게 약간은 지금 현실 같지가 않아서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잘할 수 있도록 큰 박수 쳐주시면 제가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교법회 주제는 좀 재미있는 주제로 했습니다. 항상 제가 느꼈던 거는 항상 법회는 즐거웠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재미있는 주제를 좀 잡아야겠다라고 했고요. 요즘 가장 화두인 이제 AI, 뭐 챗GPT 이런 건 다 써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님들도 써보셨을 거라고 아니면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0년대 컴퓨터가 처음 나오면서 컴퓨터 시대가 열린 것처럼 이제 2020년대에는 이제 AI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AI 시대에서의 불교의 가르침을 잘 접목하면 우리가 이 AI라는 기술을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구해서 이 법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제가 하면서 와, 이건 정말 연구 주제로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생성형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법회 주제는 지혜로운 AI 시대를 여는 불교의 길, 생성형 인공지능과 부처님 가르침의 만남으로 잡았습니다. 뭐 아까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경영대학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학대학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것은 연구한다는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얼마나 더 좋은 기술을 만들까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경영대학에서 AI와 빅데이터 연구를 한다는 것은 잘 만들어진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경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생성형 AI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나 내용을 생성하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자를 넣으면 글자를 답하는 챗봇 형태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기서 더 발전 나가서 아까 들었던 것처럼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는 이미지를 근사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의 서비스를 분류해 보면 텍스트를 만드는 AI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지를 특화해서 만드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음악이나 비디오를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글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빼고 나머지 도대체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는 어느 정도 기술 수준까지 왔는지 실제 이제 조금 제가 직접 만든 그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시연 이미지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제 이미지랑 스님 복장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넣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미지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첫 번째로는 승복을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 사진, 제 프로필 사진을 이제 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승복을 입는 것처럼 만들어 주세요. 대신에 이 사람은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라고 제가 여기다가 이 AI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AI가 정말 근사하게 이렇게 그냥 제 사진과 승복을 넣었는데 마치 정말 이렇게 한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마치 제가 진짜 입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성입니다.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의 목소리를 트레이닝 시켜서, 그러니까 학습을 시켜서요. 그래 학습을 시켜서 마치 제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그 음성뿐만 아니라 동작까지도 학습을 해서 제가 자주 하는 제스처 이런 것들을 학습한 겁니다. 지금 보는 거는 제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AI가 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형 AI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영어 Hello.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generative AI with you. 중국어 你好，今天我们将和您一起了解生成式人工智能和生成式 AI. 아랍어
مرحبا اليوم سنتعرف معكم على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التوليدي و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التوليدي. 당연하겠지만 중국어와 아랍어를 단 한 글자도 못합니다. 네, 제 AI 아바타는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얼마나 이게 자연스럽냐면요. 제가 이거를 트레이닝 시켜서 제 와이프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크립트 기반을 하지만 제가 만든 거는 이제 에이전트라고 해서 그냥 진짜로 사람이 말을 하면 이제 대답을 하는 형태까지로 진화되어 있는데요. 통화를 10분 동안 하는데 와이프가 전혀 AI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 딸한테 전화를 거는데 딸은 받자마자 이거 아빠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와이프보다 딸이 낫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정교하게 마치 저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뜨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챗GPT에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름은 소라2라고 하는데요. 얘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이제 부처님이 생성형 AI를 쓰는 그런 어떤 광고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이 한 8초 되는 영상을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분이 채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 배경들 이런 거 실제 촬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건 AI가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지 않은 스님과 그리고 배경이라는 겁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막부터 음악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AI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하였지만 이게 업그레이드 된 최종적인 버전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AI로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이 아까 봤던 음성, 이미지, 영상 이걸 모두 합쳐서 최종적인 정말 예술적인 어떤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럴 수 있는 힌트를 줄게. 힘 빼고 편안해지는 거야. 고통도 괴로움도 별거 아닌 환상이야. 그러니까 안심해. 마음은 사라지고 혼은 고요해지고 모든 것은 여기에 있고 좋아. 자각을 지연히 이 진원으로 성취되리. 세상은 허무한 거야. 아픔도 슬픔도 처음부터 텅 비어 있던 거야.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일 이거를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은 한 달 정도 시간에 이 3분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 10명 이상의 사람이 해야 되는 거를 이건 한 사람이 4시간도 안 걸려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음악, 그다음에 이미지, 영상, 콘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다 만들어낸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생성형 AI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한계, 정말 기존에 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범위는 굉장히 크게 넓어졌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디자인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개발이라는 것도 그냥 쉽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생산성은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정말 뭐 최근에 뜨고 있다는 오픈 AI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뭐 네이버 이런 회사들 정말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생성형 AI는 그만큼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이야기해 보려면, 크게 이제 기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환각과 사실 왜곡,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데 AI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냥 지어낸 듯한 말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는 이제 AI가 이렇게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존에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무분별하게 다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나 영상을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실제로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생성해서 돈을 버는데 이걸 실제로 만들었던 저작자한테는 돈을 주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편향과 차별을 재생산합니다. AI한테요, 스튜어디스를 그려줘라고 하면요, 열이면 열다 여자 스튜어디스를 그리고요. 소방관을 그려줘라고 하면 열이면 열 다 남자 소방관을 그려냅니다. 이건 엄청난 편향과 차별이 있다는 거에 반증이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네 가지 기술적 한계 때문에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시장이 정말 불안합니다. 제가 있는 교수도 사실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이 한 20 몇 년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교수라는 직업은 정말 존재할까라는 사실 고민도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 AI라는 거는 개발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사무직이라고 하는 뭐 문서를 만든다거나 PPT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너무 잘하고요. 영상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직업들이 정말 5년, 10년 후에도 정말 존재할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부분은 스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님의 직업은 아마 20년 후에도 존재할 것 같지만 그 외의 직업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책임과 법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걸 누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예를 들어서 AI를 통해서 어떤 자율주행차가 있었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는 AI가 주행을 했기 때문에 AI가 책임을 져야 될까? 아니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될까?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가 져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는 AI 통해서 뭔가 상업적으로 이득을 얻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저작권 이슈가 생기면 그거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프롬프트를 쓴 사람이 할 것인가? 아니면 AI를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가 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게 너무 사람 같고 실제 같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제가 단언컨대 저랑 한 30초만 여기 계신 분들의 목소리와 그 다음에 화면을 30초만 제가 촬영하면 똑같은 목소리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위험한 게 전화가 와서 보이스피싱이 와서 어, 엄마인데 나 정말 다쳤어 이런 목소리를 엄마 목소리를 한다면 이게 진짜 엄마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AI를 잘 다루는 사람하고 못 다루는 사람, 이게 옛날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과 못 다루는 사람이 정말 정보와 그 기술의 격차가 너무 커졌던 것 동일한 것처럼 AI를 잘 쓰는 사람하고 못 쓰는 사람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거고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계급의 분리가 될 거라고도 많은 그 미래 연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만드는 사람, AI를 잘 다루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하층민, 이렇게 계급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AI의 파급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걸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AI로 인해서 일처리 대체 현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옛날에는 우리가 커피숍 가서 그 직원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했던 풍경을 요즘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학교에서만 보더라도 다 키오스크로 다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커피 바리스타도 로보트가 하고 있고요. 음식 갖다 주는 것도 너무 손쉽게 로보트가 갖다 주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거는 원래 해야 되는 사람이 했던 일들이 대체되고 있다는 거겠죠. 또 하나는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그런 개발자들이라든지 정말 각광받았던 그런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뉴스에 보셨을 겁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만 명 넘는 개발자가 해고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개발자가 해고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복적이고 규칙화된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AI를 통해서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가 가장 높기 때문에 직원을 줄이는 게 사실 굉장히 코스트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골드만삭스의 2025년 보고에 따르면 AI가 향후 정규직 일자리 3억 개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뭐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졸업하고 여기 경영학과 학생들이 많으니까 취업하게 되는 사무직에서도 정말 대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선 창의적인 영역, 글쓰기, 번역, 그래픽 디자인 이런 것들에서도 프리랜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선 요즘 제일 어려워지는 직업 중에 하나는 법률 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서 검토 같은 건 옛날에는 실제 법무법인이나 아니면은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됐던 거를 AI한테 물어보면 기본적인 것들은 다 계약서 검토를 해주니까 굳이 변호사를 찾을 필요도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 사무직부터 정말 전문직 부분까지도 다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윤리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AI로 생성한 잘못된 정보나 유해 컨텐츠에 대해서 책임 성무제가 명확하지 않죠. 심지어 오픈 AI에서는 올해 말부터는 성인용 챗GPT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성인 인증을 받게 되면 성인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뭐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챗봇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근데 다 경험해 본 것처럼 계정이라는 거는 누구나 쉽게 도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중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이런 합의가 부재하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AI에 대해서 기술에 비해서 당연히 법의 속도는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윤리적 가이드가 완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그레이 존이라고 하는데 AI 기술을 전혀 법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법을 잘 만들어 놓으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면 기술의 발전을 또 저해하기 때문에 또 산업 발전이 또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를 우리가 그 허용 범위로 할 것인가? 그리고 정보 신뢰성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내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누가 쉽게 볼 수 있으며 최근 또 뉴스도 잘 안 보잖아요. 다들 이제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아니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올려 있는 뭐 뉴스나 기사들, 뭐 썸네일이나 아니면 영상을 보고 정말 사건이 일어났어?라고 딱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AI가 했던 거죠. 최근에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배우 이희경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희경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희경이 굉장히 성적인 것들을 했다라고 해서 그 관련된 실제 이희경이 뭔가 하는 듯한 이미지들이 올라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틀 만에 그 작성자가 사실은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라고 밝히면서 정말 그런 걸 통해서 이희경이라고 하는 배우는 정말 나 쌓아왔던 이미지를 한 번에 깨진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보를 신뢰할 것이며 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불평등과 AI 디지털 격차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못한 사람의 불평등은 굉장히 증폭될 거고요. 그래서 AI를 잘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특히 어린 시절부터 AI를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는 점차 많이 날 거고
보통 이제 일자리를 대체할 때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잘 못하는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이런 경제적 양극화는 매우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성형 AI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한번 잘 읽어봤고요. 거기서 저는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다라는 것을 찾았고, 실제로 불교에서는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대처할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불교계에서는 오래전부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술의 포용력도 굉장히 넓은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 개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불교 상담이라든지 경전 안내라고 해서 불교 경전이 굉장히 어렵게 고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거를 쉽게 한국말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이런 AI 서비스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러니까 고려 불화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예술품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채색이 이제 바랜 게 많은데 이제 AI를 통해서 클릭 한 번이면 정말 방금 만든 이미지처럼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포교를 할 때도 굉장히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악을 굉장히 현대적으로 만드는 거를 아까 보신 것처럼 AI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기초학습을 위한 어떤 대화형 도구를 만든다거나 이런 사례들을 직접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의 불교 윤리와 어떤 자비의 만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기술을 자비롭게 활용해서 많은 이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불교 윤리와 부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라는 기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방대한 불교 경전을 잘 모르는 무지한 중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중생들한테 이 AI를 활용함으로써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챗봇 형태로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주는 AI 그리고 24시간 언제든 대화를 해줄 수 있는 AI 이런 것들이 사실 불교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생성형 AI는 불교에서 알려주고 있는 삼독과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탐욕, 분노, 무지 이렇게 세 가지를 삼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AI는 사실 삼독을 증폭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탐욕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통해서 정말 막대한 돈을 얻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좀 더 과도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정말 어떤 기업이든 너나 상관없이 어떻게든 AI를 접목하려고 정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탐욕이 정말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편향된 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편향된 생각을 하게 되고 분노가 많이 생기고 혐오 표현들도 굉장히 심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무지가 또 생깁니다. 왜냐면 AI에서는 잘못된 정보, 이거를 좀 기술적 용어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할루시네이션을 또 많이 생기게 돼서 이게 마치 AI가 말하니까 실제 진짜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 알고 봤더니 실제 존재하지 않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면 AI는 그 사용자가 듣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삼독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교는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적절한 계율과 정제로 탐욕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정경과 정어를 통해서 분노와 갈등을 줄이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AI라는 거는 AI 기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적 용어로는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라고 하는 거는 인연과 원인에 따라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 AI 기술을 연기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의도와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AI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AI하고 대화를 너무 많이 하고 심도해 버린 나머지 마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벌써 꽤 오래된 영화이기도 한데 한 7년 전에 허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영화였냐면 그게 챗GPT가 나오기도 전에도 나왔던 영화인데요. 어떤 남자가 우체부에서 일하는 남자인데 그 사람이 약간 미래 한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그 인공지능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대화를 계속하다 보니까 얘가 진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해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겪는 어떤 이야기를 영화를 했는데 정말 이 AI라고 하는 것들은 워낙 이제 말을 너무 잘하고 내 고민도 잘 들어주고 사실 와이프한테도 할 수 없는 어떤 고민들을 사실 AI는 다 들어주기 때문에 왜냐면 귀찮아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어주기 때문에 어, 잘 들어주기 때문에 점점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는 데에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걸 할까, A를 할까, B를 할까? B를 하는 게 좋을까, C를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약간 꼰대 이야기 좀 많이 듣고 이러니까 그것보다는 AI한테 물어보면 답을 딱 정해주니까 넌 A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많이 AI를 사용하면서 혹시 AI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의식도 없고 고통과 쾌락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즉, 그 인간적 관점에서는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또 하나, 그 인간은 탐욕, 분노, 무지 같은 게 있지만 AI는 번뇌와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거나 뭐 남을 뭔가 아프게 하더라도 실제 그걸 통해서 고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인간은 불성을 지키고 향후에 깨달을 가능성이 있지만 AI는 법례라는 게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갖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AI가 무자아, 즉 자아가 없다는 존재, 즉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의해 움직이는 그냥 계산, 그냥 기계 덩어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AI를 쓰다 보면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답변을 쉽게 볼 수 있을 건데요. 생각한다라고 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들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고리즘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 계산적으로 답변을 할 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불교적 AI 윤리 원칙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적 가르침을 가지고 AI를 활용한다면 우리는 정말 긍정적으로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5계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AI 윤리 문제에서 통찰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다 아시겠지만 5계의 첫 번째는 불상생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I의 어떤 결정이 인간의 생존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에 안전 우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의료라든지 자율주행에다가 인공지능을 넣을 때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불망언어라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원칙이죠. 그래서 AI가 어떻게 하면 불망언,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원칙을 AI한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출처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에 제한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AI를 개발할 때 이 원칙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불투도입니다. 훔치지 않아야 됩니다. 뭐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AI가 학습할 때 저작권이나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중도의 원칙입니다. 너무 이 AI 때문에 우리 세상은 멸망할 거야 라든지 아니면 AI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세상, 파라다이스가 열릴 거야. 두 개 다 좋지 않은 생각 같습니다. 균형 잡힌 AI와 개발과 활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인문학적, 윤리적 성찰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경영학 학생들이 정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영 학생들은 사실 기술적인 것들도 배울 뿐만 아니라 이런 인문학적인 것들도 많은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불교가 가진 지혜로운 AI 시대의 윤리적 지침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향후에 취업을 할 때도 굉장히 유능한 직장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계종에서는 이 AI 관련돼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찾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23년에 조계종에서는 이제 연구소를 신설했고 AI 부디즘 연구소, 보일 스님이 소장이신 이런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상과 지금 오늘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 많은 내용들은 이 보일 스님이 했던 인터뷰와 영상에서 많이 참고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문학적, 윤리적 성찰과 기술 발전의 균형 모색을 조계종에서 앞장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차원에서 자비롭고 지혜로운 AI 개발과 활용이라는 윤리 원칙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 기술이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2022년에 로마 선언이라는 통해서 AI를 통해 인간 존엄성의 중심과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된다. AI 시대에 이런 것들을 윤리적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인간 책임과 AI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에서도 샤리아법에 기초한 AI 윤리와 공동체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연기, 아까 말했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자비의 가르침을 반영해서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책임, 중도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불교에서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대표적인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불교 경전과 지혜를 AI 학습을 해서 더 정확한 불교 정보를 만드는 챗봇 같은 거를 이런 개발자, 저와 같은 이런 개발자와 함께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교적 가치를 담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뭔가 선제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가장 큰 화두가 사실 윤리 가이드라인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계종에서 먼저 한다 그러면 사실 AI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슴에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불교계에서 AI 활용하는 사례를 확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보였던 것처럼 포교 활동을 하더라도 그냥 딱딱하다, 불교는 재미없어 이런 게 아니라 경쾌한 음악 아니면은 정말 세련된 영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포교를 한다면 훨씬 더 불교에 대한 대중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AI를 활용하실 거고 안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을 이후에는 AI를 사용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AI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제공하는 정보와 결과를 맹신하지 않고 불교의 정견과 자신의 지혜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 사용의 중도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업무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GPT한테 물어보는 게 너무 일상화된 학생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AI를 좀 중도로 관점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AI를 활용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비로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가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줄이고 이로움을 주는 방편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선한 목적으로 AI를 사용해야 되지, 그거를 이제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AI 시대의 그 어떤 분은 모든 사람이
한 개의 핵폭탄을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정말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거는 AI가 상호작용할 때 AI는 사람이 아니다, 무자아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람처럼 느낀다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교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번뇌와 고통을 원인을 탐구해야 했습니다. AI 시대에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드든 그것을 어떻게 사용지에 따라 사용하는지는 사용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불교의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AI를 활용하는 불교인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저의 이것으로 법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